피터코인 날 데려가 저 별들 너머의 신세계 멜로디 무한한 우주 속 비만을 담아 비트코인 꿈의 로 1.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기본소득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이 소식을 전한 매체는 더 리치먼드 컨피덴셜이라는 현지 매체인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무려 1년 반 동안 약 18개월 매월 최대 $1,000씩을 250명의 주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1,000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요? 한화로 대략 130만 원 이상 환율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이죠. 매달 이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생활비 측면에서 꽤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물가 차가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살짝 물가가 높은 편이니까 이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될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언제부터 누가 대상이 될까? 이 시범 사업은 빠르면 2025년 말쯤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몇 가지 우선순위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노숙인 보호 종료, 청년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출소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보자는 취지인 거죠. 앞에서 말한 250명이라는 인원이 확정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관계자들이 실제 참가자를 어떻게 뽑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를 세부적으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정한 뒤 지원을 받고 나서 최종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3.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근데 이런 사업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측은 크게 두 가지 소스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카운티 전역에서 거치는 판매세 세일즈 텍스의 일종인 엠메저 X가 큰 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어 시행된 것인데요. 결국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 거죠. 둘째, 캘리포니아 주 전체 차원에서 추진된 형사사법제도 개혁 법안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이 또 다른 자금원이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범죄자를 감옥에 오래 두는 대신 사회 복귀를 더 적극 지원하여 재범을 줄이자는 취지의 개혁 정책에서 얻어진 재정적 이득을 일부 기본소득 지원에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판매세, 주정부 형사사법 개혁 수익 이렇게 두 갈래 재원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는 겁니다. 4.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 아니, 이미 복지 정책도 많고 각종 실업수당이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여 중인 미저 엑셀의 멤버인 레이첼 로즈카인드 씨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거주민들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생활비 몇 푼 보태주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적 투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노숙인의 경우 안정된 거주지와 약간의 생활비 지원이 있어야만 제대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고 삶을 재정비할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호 종료 청년 역시 시설을 나오면 지원이 확 끊기는 경우가 많아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저소득층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계층에게 꾸준한 현금을 일정 기간 지원한다면 그냥 당장 굶주림을 면한다를 넘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이 생길 거라 보는 겁니다. 5. 기본소득이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미국에서는 여러 지방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이미 비슷한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톡턴이라는 도시에서 몇 해 전부터 진행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유명하죠. 매달 몇백 달러씩을 일정 인원에게 지원했고 그 결과 수급자들의 정규직 취업 비율이 상당히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짜 돈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 안정이 생기니 그제야 일도 하고 학업도 더 잘하게 되더라라는 흐름이 확인된 사례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해볼 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도 이와 비슷하게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해 보겠다는 거죠. 6.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우선 대상 선정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할지가 관건일 겁니다. 250명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취약계층 인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제한적이죠. 또한 선정된 사람들에게 최대 $1,000가 지급된 후 실제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커뮤니티와 가족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추적 조사도 이뤄질 예정일 텐데요. 이를 위해선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맡아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무엇보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메저 X와 주정부 형사사법 개혁 재원으로 시범 사업을 꾸려가지만 1년 반 뒤에 효과가 좋으니 계속합시다 라고 될 경우 추가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도 고민해야 할 겁니다. 또 수급자들이 이 돈 덕분에 자립했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의회나 주민들의 지지 역시 더 탄탄해지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실험에 불과할까요? 사실 이미 미국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고 일부는 정책적 가능성을 봤다고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겠죠. 국내외적으로도 기본소득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논쟁이 계속 뜨거우니 그 데이터가 귀중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혹시 이 이슈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약해보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저소득층과 노숙인, 보호 종료 청년 그리고 출소자 등에게 1년 반 동안 매달 최대 $1,000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카운티 판매세 매저 X와 주정부 형사사법 개혁으로 인한 수익에서 충당하고 실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죠.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줄지 아니면 또 다른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앞으로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더 널리 수용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역시 기본소득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반론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라이트코인 코어 네트워크 운영 라이트코인 채굴 및 보상 구조 라이트코인 거래 수수료와 지갑 관리 라이트코인에 대해 아주 알차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비트코인 BTC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라이트코인은 좀 덜 알려져 있죠?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은실버처럼 불리기도 할 만큼 꽤나 전통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이트코인의 코어라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네트워크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채굴과 보상 구조, 거래 수수료와 지갑 관리까지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라이트코인 코어와 네트워크 운영의 기초. 라이트코인 코어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의 핵심 소프트웨어, 즉 공식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전부 다운로드하고 그 전체 기록을 검증하는 풀 노드 방식으로 작동해요. 노드를 돌리려면 꽤나 많은 디스크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분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전부 다운받아야 한다니 귀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탈중앙화의 핵심 포인트죠. 풀노드를 실행하면 여러분이 직접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라이트코인 블록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독립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제3자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참가자가 많아질수록 보안이나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라이트코인 코어를 사용하면 자체 지갑 월렛을 통해 라이트코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소나 온라인 지갑에 자산을 맡기곤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무방비하게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풀노드를 구동하고 코어 지갑을 쓰는 방식은 보안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노드가 모두 동기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2. 라이트코인 채굴을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채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합니다. 다만 알고리즘이 살짝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라이트코인은 SCRYPT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그래서 한동안은 일반 GPU 그래픽카드나 CPU로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용 ASIC 애플리케이션 맞춤형 직접 회로우로 채굴하는 게 대세입니다. 채굴을 한다는 건 블록을 찾기 위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라이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현재 라이트코인 블록 보상은 12LTC이며 4년 84만 블록 주기로 반감기가 오면서 보상량이 줄어듭니다. 이건 비트코인과 비슷한 구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로 얻을 수 있는 코인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솔로 채굴, 직접 혼자 채굴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장비와 SIC를 구비하고 전기료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경쟁자는 세계 각지에 깔려 있고 해시 파워가 엄청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솔로 채굴로 블록을 발견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로또 맞기 급의 확률일 수도 있어요. 두 채굴 풀 참여, 여러 채굴자들이 해시 파워를 모아서 함께 블록을 찾으면 얻은 보상을 각자 기여도에 비례해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보상은 더 자주 받을 수 있지만 100% 내 몫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죠. 그래도 채굴 풀로 참여하는 게 일반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큽니다. 채굴의 핵심은 채굴 수익 장비 비용 전기세 기타 운영비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전력비가 싼 지역이나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또 채굴 난이도와 코인 가격의 변화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코인 가치가 커지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면 보상을 받기까지가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3. 거래 수수료와 지갑 관리. 라이트코인을 쓰려면 알아야 할 것들.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도 많은 사용자가 라이트코인을 저비용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몰려서 수수료가 급등할 때는 라이트코인을 쓴다면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제 송금용 또는 중간 스왑 코인으로 애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그때그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트래픽과 채굴자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비트코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영원히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니 사용 전 네트워크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3.1. 라이트코인 지갑의 종류. 지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중앙화 거래소 지갑과 개인 지갑, 코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입니다. 거래소 지갑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갑은 편리하긴 하지만 그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갑자기 출금을 막아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내 프라이빗 키를 거래소가 대신 보관하니까요. 코어 지갑 직접 플로드를 구동하면서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내가 온전히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앞서 말했듯 블록체인 전체를 동기화해야 해서 초기 설정이 길고 컴퓨터 자원도 꽤 먹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레저, 트레저 같은 제품이 대표적이죠. 인터넷에서 분리된 상태로 코인을 보관하니까 해킹 위험이 적습니다. 사용 방법은 약간 번거롭지만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3.2. 지갑 보안 팁. 라이트코인 코어 지갑을 쓰든 하드웨어 지갑을 쓰든 백업과 암호화는 필수입니다. 코어 지갑에는 월렛, 탭 파일이 있는데 이걸 여러 곳에 복사해 두면 좋고 암호화해서 안전한 장소 USB나 외장하드 혹은 클라우드에 보관해야 합니다. 괜히 잘못해서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암호를 잊어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 거래소 지갑도 2단계 인증 EFA 같은 보안 장치를 꼭 활성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나만 아니겠지라고 방심했다가 피 같은 코인을 통째로 날리는 분들을 제법 봤거든요. 4. 라이트코인을 쓰는 이유. 디지털 실버의 매력.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실버라는 별명답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알트코인 중 하나입니다. 개발 철학 자체가 비트코인과 흡사하면서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싸게 쓰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거래가 꽤 빠른 편이고 최근엔 세그윗,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적 개선도 도입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실사용 결제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굴 보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12인 보상이 반감되면서 라이트코인이 더욱 희소해질 가능성도 있죠. 가격 측면에서라면 비트코인 급등 때마다 알트코인으로 관심이 넘어올 때 수혜를 입기도 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적어도 라이트코인은 갑작스럽게 사라질 만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 마무리. 라이트코인 아직도 매력 있는 선택일까? 지금까지 라이트코인 코어와 채굴 구조 그리고 거래 수수료와 지갑 관리 방법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 말고 또 뭔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라이트코인은 언제나 후보군에 오르곤 합니다. 다만 투자나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이 코인의 기술적 배경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본인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꼭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채굴을 하실 분이라면 ASIC 장비 투자비와 전기료, 난이도 변화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갑을 고르실 때도 내가 직접 관리할 건지 편의성을 위해 거래소를 활용할 건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라이트코인은 꽤 오래된 코인인 만큼 관련 자료도 많고 커뮤니티도 활발하니 시간 들여서 공부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께 라이트코인 관련 정보를 쉽게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더리움 리믹스 IDE-게요. 리믹스 IDE의 주요 기능 및 이더리움 생태계 기여, 리믹스 IDE의 향후 발전 및 협업 기능 전망.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라면 모를 리 없는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어로 같은 존재 리믹스 IDE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거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진작에 공부할 걸 그랬다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 채널을 키우는 큰 힘이 되거든요. 1. 이더리움 리믹스 IDE-게요. 1.1. 기본 개념 소개. 리믹스 IDE란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돌릴 수 있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도구입니다.
브라우저에서 IDE 개발 환경과 돌아간다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배포하고 디버깅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블록체인 개발을 하려면 복잡한 설정이 필요한데 리믹스 IDE는 그런 장벽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설리더티 코딩에 입문한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비유를 하자면 요즘 웹 기반 문서 편집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 문서 같은 거. 그것처럼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바로 문서를 열어본다는 편리함이 있듯이 리믹스 IDE도 지금 이 순간 어디서든 브라우저만 열면 코드를 짜고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2 오픈소스와 커뮤니티. 여기서 더 반가운 소식은 이게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GitHub에 코드를 공개해두고 있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고 버그를 잡고 개선안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어라? 이 기능 괜찮은데? 조금만 다듬으면 대박이겠는데? 싶은 것들이 꽤 빠르게 반영됩니다. 이처럼 리믹스 IDE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해요. 이더리움 생태계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운영되면서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랍니다. 이 리믹스 IDE의 주요 기능과 이더리움 생태계 기여 2.1 실시간 코드 분석과 컴파일. 리믹스 IDE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코드 분석입니다. 설리더티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에러나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요. 예컨대 여기 괄호가 없네? 저 변수는 선언 안 했는데 썼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뭐랄까 코딩 막 시작할 때 선생님이 옆에서 여기 쉼표 빠졌다 하고 알려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자마자 IDE 내부에서 바로 컴파일이 돌아갑니다. 별도 설정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컴파일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코드를 잘못 짰다면 에러 로그가 바로 뜨니까 장황한 명령어를 외우지 않아도 실수 잡아내기가 편해집니다. 2.2 디버깅과 테스트 환경. 스마트 컨트랙트 디버깅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배포까지 해놓고 나중에 여기서 이벤트가 잘못 호출되네? 이러면 난감해지거든요. 근데 리믹스 IDE는 내부에 디버거를 탑재하고 있어서 트랜잭션 흐름이나 변수 값을 추적하기 쉽습니다. 또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알테넷이나 메타마스크로 연결된 실제 테스트넷 등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이더를 쓸 필요 없이 가짜 이더 테스트 이더로 트랜잭션을 날려볼 수 있으니 돈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2.3 네트워크와의 연동. 리믹스 IDE는 로컬 호스트, 테스트넷, 메인넷 등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 컨트랙트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웹3 제공자 메타마스크나 지갑 등을 통해 바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로컬에서 터미널 열고 명령어 치며 할 수도 있지만 REMIX에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손쉬운 연동 덕분에 개발자들 입장에선 내가 짠 코드가 실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더리움 생태계 발전에 리믹스 IDE가 꽤 크게 기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2.4 이더리움 생태계 기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때 가령 회사 내부 프로젝트든 개인 토이 프로젝트든 간에 일단 REMIX를 거쳐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렇게 많은 개발자가 지속적으로 REMIX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능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IDE 자체가 가이드나 튜토리얼을 갖추고 있어서 초보자들이 이 문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배워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더리움 개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죠. 어느 정도 편리성과 직관성을 확보해 주니까요. 3. 리믹스 IDE의 향후 발전 및 협업 기능 전망. 3.1 점점 강화되는 협업 기능. 여러분 요즘은 원격 근무가 대세잖아요. 팀원들이 흩어져 있어도 같은 코드를 수정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예외가 아니죠. 리믹스 IDE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앞으로 멀티 개발자 협업 기능이 더욱 확대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웹 기반 문서 편집기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열고 누군가는 함수 수정, 다른 사람은 주석 추가, 또 다른 사람은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3.2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UI UX 개선. REMIX는 이미 편리하지만 더더욱 좋아질 여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가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주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그걸 반영해 UI를 더 직관적으로 다듬거나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모드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2.0 시대 혹은 업그레이드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스펙이 바뀔 때마다 REMIX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멀티체인 환경 레이어, 사이드체인 등까지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IDE로 다른 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손쉽게 배포할 수 있을 테니 정말 강력한 툴이 되겠죠. 3.3 다른 도구와의 연동 확장성. 리믹스 IDE가 앞으로는 다른 개발 도구나 서비스들과도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하드햇 HARDHAT나 트러플 같은 프레임워크나 오픈제플린 OPNG PPLIN 라이브러리 그리고 IPFS 같은 분산 스토리지 서비스와도 연계가 쉬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발자가 REMIX 환경에서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해지겠죠. 또 기시나 CI/CD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파이프라인과 연동해서 내가 여기서 코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GitHub에 커밋이 올라가고 테스트가 돌아가고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넷에 배포까지 된다 같은 시나리오도 가능해질 겁니다. 듣기만 해도 편리하지 않나요? 마무리 리믹스 IDE가 가져다줄 미래 요약하자면 이더리움 리믹스 IDE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웹 기반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이미 수많은 개발자가 이용 중이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기여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코드를 작성하자마자 바로 컴파일과 디버깅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실제 네트워크에도 손쉽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협업 기능과 UI UX가 더 강화되고 멀티체인 연동이나 다른 개발 프레임워크와 결합되면서 그 활용성이 더 폭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뿐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도 스마트 컨트랙트 좀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리믹스 IDE는 그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무료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바로 써볼 수 있으니까요. 흥미가 가신다면 당장 한번 브라우저를 열어 리믹스 IDE를 검색해 보세요. 어떤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신기술 관련 꿀팁과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 루머 이슈 정리 FTX, MTGOX, 사이버 공격 NFT 게임 분야 규제 이슈 사이버 콩즈와 SEC 웰스 노티스. 요즘 FTX가 어쩌고 MTGOX는 또 뭘 옮겼다고 사이버 공격이 터졌다느니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셨죠? 여기에 더해 NFT 게임 분야까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이버콩즈라는 NFT 프로젝트가 SEC의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만 보시면 한 방에 정리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1. FTX 드디어 2025년부터 고객 배상 시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가볼까요? 과거에 꽤나 잘 나가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2022년 11월에 파산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잖아요. 이후 한동안 재판이며 자산 청산이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FTX가 2025년 초 1월 이후부터 고객에게 자산을 돌려주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챕터 11 파산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내년 말 2025년 초면 구체적인 분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도 구체적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중간중간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를 본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래도 드디어 뭔가 해결되는 건가? 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듯해요. FTX는 비트코, KRAKEN 등과 협력해서 환불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겠죠. 파산한 뒤 우리 금방 다 갚을 수 있어요. 했다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MTGOX 다시금 대규모 BTC 이동? 아니, MTGOX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MTGOX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기반 거래소인데 2014년에 해킹을 당해서 막대한 BTC를 잃고 파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MTGOX에 연결된 지갑에서 다시금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 번에 1620 BTC 정도가 이동됐다고 하죠. 이전에도 24,000 BTC가 이동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큰 물량이어서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시세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거 분배하려고 옮기는 건가? 등의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목적이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고래 지갑 이동은 시장이 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마운트 GOX 건은 오랫동안 물려있는 피해자들이 많고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다만 이걸 무조건 곧 매도하겠네 라고 단정할 순 없고 파산 절차나 분배 계획, 채권자 합의 등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쯤 얼마만큼이 실제로 시장에 풀릴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죠. 3. 사이버 공격 크립토 세계도 예외 없다. 암호화폐 시장 하면 해킹, 피싱, 랜섬웨어 공격 등 각종 보안 사고 이야기가 줄줄이 떠오르실 텐데요. 최근에도 여러 금융기관이나 크립토 관련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본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크립토 관련 시스템에 침투해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코인을 탈취해가는 일을 서슴지 않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다 맡기는 게 안전한 거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거래소나 금융기관들도 뚫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고 이중 인증도 활성화하고 가능하면 콜드 월렛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뿐 아니라 대형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해 운영의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번지곤 해요. 이 거래소 해킹당했다던데 소문 한 번에 대규모 출금 러시가 일어나거나 알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불안감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점 명심해 두세요. 4. 사이버콩즈와 SEC 웰스 노티스 NFT 게임 분야 규제 바람 거세진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NFT 게임 분야에서도 규제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요즘 NFT, PE 게임, 메타버스 아이템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 SEC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무등록 증권 아니야? 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콩즈라는 NFT 프로젝트가 받은 웰스 노티스입니다. 이 웰스 노티스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 SEC가 보기에 규정 위반 징후가 있으니 정식 제재 전에 의견을 내봐라라는 통보예요. 꼭 당신은 유죄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조사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콩즈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단순히 ERC20 토큰을 발행했고 이는 게임 속에서 쓸 수 있는 유틸리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SEC는 이게 투자 계약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삼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제네시스 KONGG NFT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사실상 토큰 세일로 볼 수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코인베이스, 오픈시, 이뮤터블 등 다양한 기업이 SEC 웰스 노티스를 받거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산업 전반을 강력하게 컨트롤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래서 NFT나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시청자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점. 자, 그럼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투자나 코인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FTX나 MT, GOX 같은 파산 사례들은 시장에 언제든 대규모 매도세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고 사이버 공격은 신뢰도를 떨어뜨려 전체 시세에 악재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NFT 게임 분야 규제 역시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프로젝트들의 운영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규제가 명확해지면 제도권에서 새롭게 투자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SEC가 이건 오케이 저건 노 라고 선을 그어주면 그 선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기업들도 있겠죠. 지금은 전환기이자 혼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소문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FTX의 배상 일정이 살짝 미뤄질 수도 있고 MTGOX, BTC가 당장 오늘 다 풀리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또 사이버콩즈 같은 사례를 두고 전체 NFT 시장이 망한다고 말하기도 이르죠. 어느 쪽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테니 뉴스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 결론 정신없는 시장 그래도 정보가 힘. 오늘은 FTX의 고객 배상 소식, 마운트 GOX의 BTC 이동 사이버 공격 현황 그리고 사이버콩즈의 웰스 노티스 사건까지 한꺼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터지는 곳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걸 새삼 느낄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가짜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공식 발표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믿고 매매에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 보안 수칙도 꼭 챙기시고요.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최신 정보를 모아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스택스 STX 가격 변동과 새로운 알트코인 프로젝트 IDEG EN SEC 인사 및 미국 규제 동향 시장 전문가 전망 톰 리메트 후건 등 주요 분석. 오늘은 국내외 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몇 가지 화두를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택스라는 코인이 최근에 가격 변동이 심하고 또 새로운 알트코인 프로젝트인 IDEG EN이 등장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인사 문제와 규제 동향을 둘러싼 이야기도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마지막으로 톰 리와 매트 후건 같은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관점을 내놓고 있는지까지 싹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보시다가 오 이거 진짜 재밌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돼요. 1. 스택스의 가격 변동 하락 속에서도 유지되는 기대감. 먼저 스택스를 짚어볼게요. 이 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어 성격을 갖고 있죠. 쉽게 말해 비트코인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최근 가격이 한 번에 20% 이상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타듯 들쭉날쭉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분위기도 공존해요. 단기 조정 이후 아무래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 조정을 겪던 시점이라 스택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개발 관련 소식이 한동안 뜸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왜 뉴스 안 나와? 라는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죠. 장기적 기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연동성이나 디파이 잠재력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기반 디앱뎁 생태계가 성장하면 스택스가 한몫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점 때문에 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전빵이라 하기엔 변동성이 작지 않으나 비트코인 확장성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혹시 스택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고 기술 생태계 이슈를 모니터링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IDEGEN 새로운 알트코인 프로젝트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떠오르는 알트코인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IDEGEN이라는 프로젝트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주간 프리세일 선행 판매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이거야말로 다음 대박 밈코인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AI 밈코인 콘셉트 IDEGEN은 프로젝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AI와 밈 문화를 결합한 형태라고 해요.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귀여운 밈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 코인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AI와 커뮤니티 파워를 결합해 마케팅하는 거죠. 최근 인공지능 관련 트렌드가 뜨거우니까 이걸 밈코인과 접목시키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꽤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프리세일 전략 IDEGEN 측은 가격을 일정 주기로 올리고 내리는 독특한 프리세일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분간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이 5% 내려간다. 5분 내 연속 구매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른다 같은 식이죠. 이런 기믹 때문에 잠깐 SNS에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 오 재밌네? 하고 관심 갖게 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프로젝트들은 짧은 시간에 급등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난 이렇게 실험적인 거 좋아한다 는 분들께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안전하게 오래 보유하고 싶다는 분들은 더 검증된 코인을 선호하시겠죠. 3. SEC 인사 및 미국 규제 동향 크렌쇼 재임명 표결 논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내부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크렌쇼 위원이 재임명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표결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일정이 연기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내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SEC 인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규제 SEC가 어떤 인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나 알트코인 규제 강도 등이 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SEC 위원장만 해도 코인 대부분은 증권이다 라며 강력 규제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내부 위원들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이라면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 미 의회나 상원에서 민주공화당 간 의견 차가 크게 나고 그 와중에 SEC 위원 재임명 표결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적극적인 규제를 원하는 쪽, 코인 산업을 육성하자는 쪽의 대립이 계속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비트코인 ETF 승인 일정도 밀릴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규제 당국의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는지는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크니까요. SEC가 대규모로 제재에 나서면 코인 시장 전체가 꿉꿉해지기 쉽고 반대로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오면 강세장이 열릴 수도 있죠. 4. 시장 전문가 전망 톰 리메트 후건의 분석자 이제 시장의 빅샷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톰 리는 비트코인 2024년 2025년에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최근 있던 조정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대형 펀드들의 매수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매번 상승 전망만 해서 틀리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지만 톰 리의 발언은 언제나 시장에서 이슈가 됩니다. 매트 후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중심의 기관 자금이 내년쯤엔 알트코인으로도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즉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이었다면 SEC 규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면 다른 코인들도 ETF 형태나 기관 투자 상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 시장도 한 번쯤은 테마 장세가 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분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지금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라 이를 맹신하는 건 금물이에요. 유명 애널리스트라 해도 틀릴 때가 많거든요. 5. 디지털 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과 법적 고지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래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전문가가 무슨 전망을 해도 그것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돈 넣으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없고요. 분산 투자 너무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유 작은 범위에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루머에 휘둘리지 말 것 FOMO 때문에 급하게 들어갔다가 손절 타이밍 놓치고 쭉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한 번쯤은 스스로 리서치해 보시길 권해요. 규제 리스크인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트코인이 증권 취급을 당하면 거래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DYOR 항상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내 돈이
돈이니까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자산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코인 시장 뭐가 이렇게 정신없지? 하고 느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시장 이슈와 투자 팁, 글로벌 규제 동향을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